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아마 정책적 경험에서 바탕을 둔 공약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네. 현재 디지털 공간이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특히 여성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범죄를 양산하고 어떤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현실을 확인했었고요. 따라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일에서부터 네. 그거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고 또 사이버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거라든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게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네. 현재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게 수사, 상담, 신고, 피해자 지원, 삭제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네.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그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 아닌가 싶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좀 더 네. 시급하고 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공약과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 상당히 좀 참담한 지경인데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은 공약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공약을 보면은요 사회 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현실 여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암을 경험한 여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의 그 여성 관련 공약은 그러니까 세대와 대상을 이렇게 탁 집어서 한 타겟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 핀셋 공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2030 우리 청년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보면 뭐 통일이나 이런 큰 거대한 국가 담론보다는 자기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공약들에 대한 반응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이런 것들은 우리 2030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백신 비용이 한 20~30만 원 되는데 네. 20대 여성들에게 그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 접종해주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낙연 후보 공약 중에 암 환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회복하는 데 국가가 지원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상당히 체감도가 높은 건데 그런데 왜 이게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우리 이낙연 후보 여성 관련 공약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 현실 인식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공약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초반이라 그런지 구체적인 여성 공약 내놓은 후보가 아직은 많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몇 명 보자면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요. 돈 주면 아이 낳는다는 그런 낡은 인식 이제 벗어야 된다. 아동보육에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2020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4명입니다. 한 명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18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87위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임 여성들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출산율로만 보면 국가 어떤 존립에 위협이 되는 거의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출생 문제에 관련된 공약을 내는 건 매우 적절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유승민 후보가 낸 그 육아휴직 확대에 관련된 공약을 보면 저도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공약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많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들에게는 사실 이 공약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들 여성들, 소위 말하면 육아휴직 확대라고 한 공약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 여성들의 어떤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하태경 후보가 이제 제시한 그 돈 준다고 아이 낳냐는 문제 의식은 아마도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거는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거기엔 공감을 하고 대신에 아동복지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뭐 공공 베이비시터 확대를 한다든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예산들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공약이 좀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젠더 이슈 가운데 하나,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군에서 간부만이 아니라 병사로도 군 복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아마 우리 올해 그 상반기 그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온오프라인 공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군복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표면상의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상비 병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평등이 그렇지만 너도 하니까 나도 해. 이런 어떤 기계적인 평등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지. 즉 군대가 과연 이런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지난번 공군, 해군, 육군, 정군에서 그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던 피해 여군들이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로만 봐도 우리의 군대 문화가 얼마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여성들을 군 복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안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70년 동안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성 상관의 어떤 심기를 동료군이라기보다는 남성 상관의 심기를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네. 해결하는 데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성을 군 복무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군대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서 네. 어떻게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 건가에 맞는 공약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 요즘 드라마에서 헌병들, 탈연병 이렇게 잡으러 네. 다니는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이건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군대 내에서 인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여성을 군대 내지는 군대로 보낼 건가 어떻게 보낼 건가에 고민하지 마시고 군대를 얼마나 인권이 군대에서 있는 우리 병력들의 어떤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에 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게 일반인이 아니라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찬반이 뜨겁게 맞서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인데 이 내용은요, 여야를 넘어서 후보들 간에도 지금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찬성, 신중, 반대론 등등 갈려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얘기가 우리 사회를 더 갈라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최근 이건 정말 쓸데없는 논쟁.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이런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 네. 우리 사회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은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대선 때만 되면 항상 이게 나오는 또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그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이런 어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방식의 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국제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에게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문제의식하에 여성의 어떤 인적, 성평등 진작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세계적 흐름과는 역행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5년 주기로 여가부 존폐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진적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수치만 봐도 202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별 격차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153개 국가 중에서 102위입니다. 아주 최하위이고요. 경제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123위이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이 1위는 지난 30년 동안 변한 바가 없고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상이 나는 정말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이제 여성들이 온오프라인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이걸 역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적절하지 않은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조목조목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끝으로 이것 한 가지 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올 대선 공약,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야 후보 다 이제 나오신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공약만 보면 여성을 어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임신, 출산, 양육의 주체, 복지 대상으로서 여성, 이렇게 집중되어서 거기에 역점을 둔 공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면 현재 대부분의 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존중받는 동등한 어떤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는 남녀 동수 참여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영역에서는 유리천장을 철폐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촘촘하게 해결해 줄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을 맞춰져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본선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공약을 다듬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보편적인 평등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좀 더 촘촘하게 예전에 했던 거 조금 디벨롭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제 20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에까지 진지한 고민과 관심을 담은 그런 어떤 평등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